아침 출근길에 굳이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다. 원래는 주택가 사이 좁은 골목이라 잘 지나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길이 향했다. 그 골목 끝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다. 리어카를 앞에 두고 종이를 정리하는 노인. 추운 날엔 무릎을 굽히고 더운 날엔 이마를 닦으면서도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그러다 어느 날 노인이 박스를 잡아당기다 균형을 잃고 털썩 주저앉는 걸 봤다. 덥석 손을 잡아 일으켜 드렸는데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얼굴선이 보였다. 일하는 손 모습, 앉아있을 때 등이 살짝 굽는 모습, 고개 숙이고 중얼거리듯 혼잣말하던 모습까지. 그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그 뒤로 그 골목을 일부러 지나가게 되었다. 노인은 나를 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저 잠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나는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편했다. 그냥 서로에게 과한 관심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리감이 좋았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노인에 대해 신경 쓰이는 것들이 하나둘 생겼다. 하나는 손동작이었다. 종이상자를 묶는 과정이 유난히 깔끔했다. 3등분으로 접고 각을 맞추고 끈의 길이가 일정했다. 또 하나는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손목시계였다. 단촐한 옷차림에 비해 깔끔하고 깨끗한 시계였다. 누가 버린 것을 주운 걸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생활 모습과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깊게 남은 건 그가 가끔 종이를 던져두고 허공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하는 순간이었다. 노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문장 끝이 흐릿했다. 그러나 내용만큼은 이상하게 선명했다. 회사에서나 나올 법한 말들이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의 말투라고 하기엔 낯설었다. 그냥 과거 생각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말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다. 모르는 사람에게 불쑥 물어볼 성격도 아니었고 괜히 선 넘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정도로만 남겼다. 출근하던 어느 아침 골목이 비어 있었다. 리어카도 박스도 그 노인도 없었다. 원래도 말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허전하고 불안했다. 혹시 다른 수거 장소로 옮겼나 싶어 다음 날에도 가봤다. 역시 없었다. 이틀, 사흘,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면서 나는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이 생겼다. 좋게 말하면 관심이었고 솔직하게 말하면 걱정이었다. 왜인지 넘어지던 모습과 흐릿한 표정을 떠올리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퇴근길 쇼핑몰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을 봤다. 가까이 가자 바닥에 쓰러진 노인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너무 놀라 소리쳤다. 할아버지! 몸보다 마음이 먼저 그를 알아봤다. 나는 즉시 병원에 동행했다. 보호자 연락처는 당연히 알 길이 없었다. 그냥 쓰러져 있는 노인을 두고 돌아설 이유가 없었다. 그는 저혈당 쇼크로 잠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깨고 난 뒤에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 눈을 뜨고도 주변을 잘 알아보지 못했고 문장을 이어가다가 말이 끊겼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하더니 치매 초기 또는 중기 사이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제서야 그의 어딘가 낯설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었다. 의사는 혹시 신분을 확인할 만한 게 있냐며 노인의 소지품을 보여줬다. 그 안에서 검은 수첩이 나왔다. 일반적인 치매 환자 수첩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깨끗한 편이고 글씨체가 정갈했다. 수첩 앞쪽엔 일정표 같은 것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실적 보고 자료, 감사 대응, 총괄 미팅. 나는 그 단어들을 읽으며 의아함을 느꼈다. 간단한 체크리스트나 식단 기록 같은 건 없고 전문 용어와 업무 관련 메모뿐이었다. 뒤쪽에는 사람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가장 아래에 작은 글씨로 나에 대해 적혀 있었다. 아침마다 도와주는 고마운 아가씨. 내가 짧게 도운 몇 분의 시간들이 그에게는 무언가 남아있었던 모양이었다. 수첩을 들여다보던 순간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기척이 들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한 명과 뒤에 두 명이 더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이분을 아시나요?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골목에서 본 모습, 내가 조금 도왔던 일들, 쓰러진 걸 발견해 병원까지 같이 왔다는 사실. 그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표정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눈동자 안쪽에서 낯선 감정이 스쳤다. 잠시 뒤 그가 말했다. 이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일에서 손 떼신 후 혼자 사신다고 떠나셨다가 연락이 잘 안 되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런 질문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던 일부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가족이 도착했고 상황이 정리되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나려 했지만 그 아들이 다시 나를 불렀다. 그의 말은 예상과 조금 달랐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혹시라도 주변에서 오해를 받으실까 걱정됩니다. 그는 최소한의 설명만 더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그룹에서 임원으로 오래 일했다가 퇴행성 질환이 시작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했다. 이후 혼자 살다가 갑작스레 사라져 가족들이 찾던 중이었다. 그가 임원이라고 말했지만 행동이나 사람들의 태도에서 그 이상의 위치였다는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돕는 사람들 사이에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 말이 내 귀에 맴돌았다.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조심스러운 경계였다. 어쩌면 그들도 지쳐 있었을 것이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 며칠 뒤 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짧은 메시지였다. 아버지가 계속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나는 잠시 고민했다. 어색함도 있었고 괜히 오해를 살까 걱정도 됐다. 하지만 병원에서 봤던 노인의 불안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래서 다시 병원을 찾았다. 문을 열자 노인은 옆으로 몸을 기울인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내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을 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알려줬다. 나는 그날 병실 의자에 앉아 잠시 손을 잡아드렸다. 딱 그 정도였다. 그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렀다. 특별히 큰 행동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옆에 있어주며 시간을 잠깐 같이 보내는 정도. 노인은 내가 가면 조금 안정됐고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렇게 서로의 존재가 큰 의미 없이 미세하게 스며들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병원에서 내가 자주 들락거리는 것을 몇몇 직원들이 궁금해했다. 누군가 가볍게 물어오기도 하고 봉사자인지 가족인지 묻기도 했다. 어느 날은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들이대는 느낌을 받았다. 자세히 보니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기자였다. 자취를 감추었던 기업인과 그를 찾은 여성을 연결해 기사거리로 삼으려는 듯했다. 나와 노인 사이의 관계를 과장하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써붙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날 병원에서 꽤 오래 떨면서 나왔다. 그 후 아들은 바로 연락을 해왔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의심이 아니라 진짜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계속 불편했다.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은 시선들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 일이 있었음에도 나는 노인을 찾아가는 걸 그만두지 않았다.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편해져서 가고 있었다. 노인을 보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때 못 챙겨드렸던 미안함 같은 게 노인을 통해 조금씩 풀리는 느낌도 있었다. 아들도 그런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주 고마움을 표현했다. 조심스럽고 절제된 방식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작은 일들을 공유하게 되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아들이 난방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노인의 상태가 조금 좋아지면 내게 알려왔다. 서로에게 과하게 기대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살짝 닿는 묘한 균형 같은 게 생겼다. 노인의 컨디션이 유난히 좋았던 날이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멀리 창밖을 보다가 내 쪽을 바라봤다. 그는 갑자기 내 손을 붙잡았다. 그 눈빛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사람의 온기를 찾는 듯한 본능적인 행동 같았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의 표정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저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삼킨 사람의 표정처럼 보였다. 그날 병실 문을 나섰는데 아들이 조심스레 걸음을 맞췄다. 그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가족 곁에 있어 주시는 게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 문장은 고백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지만 그중 어느 쪽보다 더 솔직한 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아들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노인은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갔다. 병세는 안정적이었고 아직 스스로 이동도 가능한 상태였다. 그가 나를 알아보는 날도 있고 못 알아보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일정한 것은 내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많이 편해 보인다는 점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아들과 나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명확해졌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과한 감정이나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었다. 그저 작은 선택들이 쌓이다 보니 결정이 자연스럽게 내려진 것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노인의 곁을 함께 지키고 서로의 일상을 지켜보며 부담 없이 기대고 조심스럽게 의지하며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게 없는 과정일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결말이었다.